기어의 세계는 또 다른 전화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및 영토 점령을 감행해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원래도 하마스는 이스라엘 쪽으로 심심하면 가삼 로켓을 날려서 크고 작은 도발을 해왔지만 보통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에 막히면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본토로 지상군을 밀어넣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민간인만 수백 명이 희생되는 등 차원이 다른 만행을 저질렀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했던 일들도 따지고 보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개전 이후 그보다 더한 전쟁 범죄를 매일 일으키면서 심지어 그것을 보란듯이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일륜과 명분조차 따지지 않는 이들의 행태에 충격을 받은 국제 여론은 이미 하마스에게서 사실상 등을 돌린 상태인데요. 이번 사태의 봉합에 앞서서 이스라엘 및 지지하는 서방 세력의 당국자들은 어떻게 일개 군벌에 불과한 하마스가 세계 각국 정보기관의 시선을 피해서 이 정도의 침공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예감대로 그 해답은 북한을 비롯한 레드팀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 등에서 심심찮게 북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개 대원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침공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전망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마스를 상대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마주해왔던 전문가를 호출해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당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 여기에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의 나백스되어 의식을 잃은 채 트럭에 실려 끌려다니던 독일계 이스라엘 여성의 처참한 상태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이곳에 모인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축제의 현장은 순식간에 지옥도로 돌변했죠. 현장의 민간인들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그 대신 하마스의 XE 되어야만 했습니다. 현재 하마스는 이들의 목숨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영상이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며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장대원이 들고 있는 로켓이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군사 전문 블로거는 자신의 SNS에서 이 영상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알카삼 여단 대원들의 모습이라며 대원 중 한 명은 북한에서 제작된 흔치 않은 F7 고폭 파편 로켓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계 발대학원 산하의 스몰 암스 서베이가 지난 5월 작성한 북한 밀수출 무기 식별법 가이드에는 북한의 F7 로켓 모습도 실려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영상에 나온 무기를 비교해보면 그 모양이 거의 일치합니다. 북한제 F7 로켓은 85mm 로켓 추진식 수류탄 RPG로 그간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돼 왔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출신 브루스 백돌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전부터 하마스가 북한이 제공한 F7 로켓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F7 로켓뿐 아니라 다른 북한제 무기들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이전부터 하마스가 이란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F7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북한은 하마스의 F7 로켓뿐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 불새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하마스는 이 불새 미사일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 무기들이 하마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소식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현금을 벌기 위해 어느 곳에든 무기를 팔아왔다. 아마 이 무기들은 하마스를 통해 직접 제공했을 수도 있고 제3자를 통해서 팔았을 수도 있다. 북한은 자신들과 비슷한 반미국 조직들과 연계해왔고 하마스도 그중 하나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그간 하마스는 북한과 은밀하게 무기 거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태국 정부는 방콕 공항에서 북한발 항공기에서 무기들을 발견했고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당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 무기들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 매체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지난 2014년 서방의 정부 안보 담당자들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마스는 레바논 기반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과 무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구매 물품 리스트로는 수백 발의 미사일과 하마스 자체 군사 작전 능력을 배가할 통신 장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 거래 외에도 북한은 더 포괄적인 단계에서 하마스에 군사 지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땅굴 건설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자 지구를 봉쇄하기 위한 분리 장벽을 건설했던 바 있는데요. 6터부터 8m에 달하는 석벽을 피하기 위해서 하마스는 이 분야 전문가들인 북한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의 DMZ가 형성된 이후로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지뢰밭이 되어버린 DMZ 구간을 피해서 남침 루트를 확보하려고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한반도의 지반은 엄청나게 단단한 화강암 기반이라서 뚫는 일 자체가 보통 고생이 아니죠. 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정도의 장거리 터널 공사는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를 실제로 어떻게든 해낸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남침 땅굴은 4군데, 3군데가 70년대에 발견됐고 1군데는 90년대에 발견된 것으로 모두 그 규모와 길이 면에서 한국에게 위협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북한 측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막아두고 관광 자원으로 써먹고 있어 무해하지만 북한이 이런 식의 침투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식으로 건설된 땅굴이 몇 군데쯤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최전방 부대에서는 종종 땅굴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게릴라 전술에 동원하기 위한 군사 목적 땅굴을 만드는 데에는 도 같은 집단입니다. 장벽을 넘기 위한 땅굴을 원하던 하마스에게는 북한만한 파트너가 없었겠죠. 하마스는 북한에게서 얻은 협력으로 이집트 시나이반도나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땅굴을 다수 파놓고 이스라엘군과 쫓고 쫓기는 두더지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하마스 땅굴은 성인 남성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이동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수개월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축돼 있다고 하죠. 여길 통해 무기와 생필품 등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비무장지대 DMZ의 다수의 땅굴을 운용했던 북한의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땅굴 건설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 과거 미얀마 군부 등의 장비와 기술,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직접 비행기가 지하 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을 정도인데요. 이스라엘군은 2014년 하마스가 구축한 30여 땅굴 네트워크를 확인했는데 배치 형태나 구조 등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북한 땅굴과 흠사의 화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구축한 지하시설 중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안보단체는 2021년 보고서에서 헤즈볼라가 2014년 북한과 1,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자재와 굴착 기술을 넘겨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은 북한이 일꾼을 외교관으로 의장시켜 땅굴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언해왔다고 밝혔죠. 하마스도 이를 굳이 부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국경 침투 터널을 모두 파괴했다는 발표를 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하마스 측에서 직접 땅굴 내의 모습을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확인된 땅굴 내부의 모습에서 당시 한국군은 북한과의 유사점을 확인하고 오사케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하마스는 이번에도 SNS를 통한 심리전을 위해 지금도 건재한 땅굴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끝끝내 뚫어낸 가삼 로켓이 땅굴 벽면에 줄줄이 걸려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전세계적인 위기감을 조장했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하마스 대원들이 이 가삼 로켓을 운반해서 실제로 발사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그 전까지 아이언돔이 거의 완벽한 요격률을 보여줬던 것은 하마스가 날리는 가삼 로켓의 수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 자체는 이번 전쟁에서도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했지만 하마스가 날린 가삼 로켓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배치된 아이언돔 시스템이 한 번에 대응 가능한 타겟의 수는 최대 800개. 그런데 하마스가 어떻게 한 것인지 몰라도 이번 침공을 시작하면서 날린 가삼 로켓의 수는 5,000발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켓의 요격이 아닌 원천 봉쇄 자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번 사태로 하마스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된 가삼 로켓과 땅굴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유엔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 비공식 협의를 소집해 중동 지역 현안 및 기타 이슈를 의제로 논의를 벌였죠. 비공식 협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관련 현안에 관해 밀도 있는 협의를 하고자 비공개로 여는 회의로, 이날 회의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후 상황에 관해 안보리 회원국 간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님에도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이달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비공식 협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옵서버로 참석하는 최초의 안보리 비공식 협의였으며 한국 측 대표로 주 유엔 대사가 참석했죠. 이스라엘은 이 자리를 빌어 국제사회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한 셈인데, 이사국이 아닌 한국까지 찾았다는 것은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한국의 자문을 원한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현재 하마스는 참작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역시 이스라엘을 돕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추후 이스라엘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만한 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체계를 의식해 북한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 전면전 상황이 되면 하마스를 한참 뛰어넘는 시간당 1만 6천 발이 장사정포 공격을 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번에 아이언돔이 보여준 한계가 좋은 반면교사가 되고 있죠. 만약 이스라엘을 돕는 대가로 아이언돔을 뛰어넘는 성능의 방공 시스템을 양국이 합작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 과연 이번 사태가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두 중량만 9톤짜리 괴물 미사일을 만들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핵만 있었으면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봐도 전 세계에서 5손가락만에 들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화력이 멍에처럼 남아있는데요. 갈수록 불안해져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적성국이 죄다 핵보유국이다 보니 도저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덮어놓고 노부터 외쳤던 대한민국 핵 보유가 점점 현실적인 논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핵 보유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사이 이제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전개해도 겁을 먹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개하더라도 한번 맞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행동 뒤에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의 군사력은 고작 핵무기로 기사회생할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의 자신감은 누가 봐도 꼴같자는 허세인데요. 심지어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은 ICBM급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대한민국에 핵을 투사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 하나만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9월 대반격에 다 죽어가던 러시아군이 그나마 전선을 정비하고 재공세에 나설 수 있었던 건 핵카드를 쓰겠다며 국제사회를 윽박지른 덕입니다. 미치고 팔짝 뭘 노릇인데요. 이러니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핵무기라는 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일 뿐이고 등만큼 실도 많은 무기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결코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담짬칼을 차고 있는 사람과 권총을 차고 있는 사람의 협상은 누가 유리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인데요. 설령 단 한 발의 총알만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더라도 마음이 권총 쪽으로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정말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걸까요? 이에 대해 대답을 하려면 먼저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적 여론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발표된 각종 연구기관의 조사를 종합해본 결과 핵 보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의견은 무려 70%에 육박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핵 먹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48.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이 영 못 믿어오니 한국도 자체적인 핵무잠을 갖추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멀리 보면
미국은 1970년대부터 한국의 핵 보유를 기겁하며 뜯어말렸습니다. 대신 자기들이 충분한 만큼의 핵 억제력을 제공해주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최근 한국이 자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도 이런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민간 핵 협력 확대, 확장 억제를 위한 새 핵협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을지언정 한국의 핵 보유에는 반대를 표시했는데요. 미국의 자세가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쟁을 향해 치닫는 미중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완료가 확실한 마당에 노만 외치는 미국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오히려 미국이 대한민국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현재 국제사회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날짜만 받아놓은 상태고 미국은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게는 무언가 강력하고 새로운 타겟책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무조건 배격하지 않고 확장 억제 강화 논의까지 촉발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추측뿐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증거도 존재합니다. 지난 1월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전직 고위 관료 14명은 현 행정부에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또한 핵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워싱턴이나 뉴욕이 위험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믿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 정치권과 군부의 서부터 대한민국 핵 보유에 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다면 막상 미국의 경제 제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건데요. 그동안 핵 확산 억제를 주도해온 체면이 있으니 처음에는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겠지만 협의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군사 기술력으로는 핵미사일을 만드는 게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당장 나로우나 지난해 12월 30일에 발사된 고체 연료 발사체만 봐도 이미 대기권 탈출 기술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ICBM처럼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2000터부터 6000도의 고열을 견디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굳이 사용할 수도 없는 기술에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핵탄두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 기술은 사실상 확보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난 200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4차례 레이저 농축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기까지 했는데요. 또 2011년에는 이미 무기화 가능할 정도의 수치인 90%까지 농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초에 재래식 미사일임에도 탄두 중량 9톤의 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현무 5를 만든 나라에서 핵미사일 연구를 선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하지만 역시 반대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확산방지조약, 통칭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조약은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수단을 제외하면 모두 핵보유국인데요. 그러나 NPT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지만 초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조약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시작한다면 전례에 없던 엄청난 경제 보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NPT에 비준한 많은 나라가 핵을 개발할 기술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한다면 이는 10중 8구 핵 도미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NPT의 핵 보유 5개국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레 한국을 본보기 삼아 아주 강력한 억제 전략을 펼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1990년 미국이 신세계 질서를 천명한 지 33년이 흘렀습니다. 신냉전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세계는 저마다 새로운 질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체제는 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대한민국도 변해야 합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외적 이유를 떠나 대한민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 시기를 정하는 것뿐일 겁니다.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유니타스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유력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부터 캐나다와 미국까지 참여하는 초대규모 훈련이었는데요. 실제로 UNITAS는 대서양 태평양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중남미 지역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입니다. 게다가 UNITAS는 벌써 64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 중인 연내 다국적 해상훈련이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는 주최국인 콜롬비아가 해군 창설 20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전력을 UNITAS에 동원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측에서만 26척의 함정과 3척의 잠수함, 25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유니타스 2023에 참여한 20여 개국은 콜롬비아가 동원한 해상 전력의 규모가 많인 앞선 인트로의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한미사일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대한미사일의 놀라운 정확도와 위력이 참가국들의 삼삼했던 것 이상이었던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콜롬비아에 수출한 국산 대한미사일 스스 M700K 해성이었습니다. 전장 5.46m, 구경 340mm 의 해성은 아음속치고 비교적 크지만 최대 속도는 마하 약 0.95, 사거리만 180km 가넘는 우리 해군의 주력 대한미사일입니다. 일례로 해성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부터 윤영하급 고속함과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 포안급 초계함 등에서 폭넓게 운용하고 있는 무장입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적 비싼 가격인데요. 해성은 한 발당 약 20억 원으로 대한미사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RGM-84 하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고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감수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아닌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콜롬비아조차 사회 전반과 군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해성을 수입했을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해성은 비행 중 최대 8개의 변침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행 중에 8번이나 비행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아군 함정 등의 장애물은 물론이고 중간에 섬이 있는 경우 이를 빙돌아 후방의 적 함정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성은 목표물을 향해 유도 비행하는 과정에서 적의 격추 시도를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이 가능하며 해수면 5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과 타격 직전에 수직으로 솟구친 뒤 내려찍는 움직임인 팝업 기동, 만에 하나 적이 공격을 회피한 경우 재차 표적을 설정해 재공격하는 다양한 공격 모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외에도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마이크로밴드 탐색기, 스트랩다운 시스템을 적용한 고정밀 INS, GPS, 전파고도계 등을 활용해 해무가 잔뜩 낀 악조건 상황에서도 경이로운 명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성은 ROC 단계에서 진행한 최초 발사 검증부터 2년마다 실시되는 림페까지 발사 훈련 전체에서 명중률 99%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단 한 건의 실패 사례도 지난 200일 6년 우리 해군과 공군의 합동훈련 중 인천급 호위함의 4번 함인 강원함에서 발사된 해성이 도중에 추락하며 생긴 사례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군은 하품과 비교해도 수배는 강력한 엔진으로 좌우 공기름 입구에 달린 터보팬 엔진을 통해 대각선 이동 등 입체적이고 복잡한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250kg 위 고위력 탄두를 탑재하고서 이토록 놀라운 명중률과 회피 능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미사일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해성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해성이 1996년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03년 전투 사용 가능 합격 판정을 받은 대한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개발 완료까지 10년, 개발 예산은 총 1,411억 원, 개발 인원은 470여 명이 투입되었는데요. 여기에 2005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니 우리 해군에서 운용한 횟수를 따지면 벌써 18년이나 된 나름의 구형 체계입니다. 그나마 지난 2020년부터 개량화 명구에 돌입했지만
통상적으로 대한미사일의 수명 기한이 30년 연임을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은 여전히 최고 성능의 대한미사일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요. 이는 비단 해성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유독 군사 기밀에 접촉되는 부분이 많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함정 전투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신뢰도로 국제무대에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함정 무잠체계를 개발하고 또 수출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리핀은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2400톤급 연안경비함 6척을 수입했고 동시에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탑재했습니다. 함정에 탑재된 모든 탐지 장비와 무장, 항해 지원 장비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통합된 전술 정보를 공유하는 함정 전투체계는 전투함의 두뇌나 마찬가지인데요. 탐지 추적은 물론 의협 분석, 무장 할당부터 교전과 명중 여부 분석까지 모든 부분을 자동으로 지휘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함정 전투체계의 성능에 따라 같은 무장을 탑재하고 있더라도 화력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함정 전투체계는 위협체를 탐지, 분석하고 스스로 기만 체계나 CWIS 같은 요격 체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공방 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전술 데이터 링크는 디지털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정찰, 지휘, 타격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해 함대를 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인 셈인데요. 대한민국은 2000년 미후 독자 기술로 함정 전투 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개발해 국산 함정은 물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필리핀의 경우 총 13척의 필리핀 함정에 대한민국산 함정 전투 체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면한 방어용인 고속점을 제외한다면 필리핀이 보유한 전투 함정의 총수량은 17척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함정 전투 체계로 해군을 운용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함정 전투 체계로 해군을 운용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서두에 말한 콜롬비아도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장체계를 운용 중인 나라고 최근에는 UAE가 대한민국의 함대공 미사일인 해궁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체계와 무장이 강력해진 데에는 나름의 서글픈 사연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육군을 보고 포방부니, 화력 덕후 니하는 자조 섞인 별명을 부르곤 하지만 사실 이는 대한민국 군종 전반에 걸친 특이점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명예 수호의 최선봉인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의 경우 만재 배수량이 570톤에 불과한 소형 함정이지만 함수의 KP-76L 62-76mm 함포 1문, 한미의 40mm 노봉 1문과 추가로 K6 12.7mm 중기관총 2정과 해성 대한미사일 2면장 발사대 2개에 다수의 폭내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양 항해가 가능한 초계함이나 호위함에나 탑재할 무장을 대한민국은 유도탄 고속함에 올려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오만하고 남깔보기 좋아하는 중국조차도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과 자국의 22형 미사일 고속점을 비교하며 전투함정으로서의 화력과 범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배수량 기준으로 037IG형 미사일 고속함이 윤명하급 유도탄 고속함과 비교할 만하지만 그래봐야 37mm 이면장 타입 76A 주포 2문과 14.5mm 이면장 타입 69부포 2문, 대한미사일 4개를 탑재한 게 전부입니다. 단순 화력 측면에서는 비교 불가인데요.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대양작전 수행이 가능한 인천급 호위함부터는 4면장 해성 발사대 2기, 4면장 해룡 발사대 2기를 탑재하면서 웬만한 구축함급 전투함보다 2배는 많은 무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3면장 청상어 경월의 발사관 KMK-3이 모두 .52기와 127mm 함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 2, 배치 3인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에는 대함 미사일 8발의 KVLS-16셀, 개발 중인 FFX 배치 4에는 기존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편제가 완료되면 호위함만 총 26척으로 탑재된 미사일만 500기를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현재 12척가량 보유한 구축함, 추후 건조 예정인 합동화력함까지 더해진다면 동해 서해 남해 어디로 얼마나 많은 적 함정이 침투해오든 지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한계상 절대 물량으로 적성국을 암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350척의 함정을 보유했다는 중국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북한, 멀리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압도적인 질적 우위와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역으로 박살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막대한 화력만이 유일한 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착실히 따르고 있는데요. UAE에서 대한민국 함정과 무장체계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이란 때문입니다. UAE와 이란은 걸프해역 호르무즈해협의 섬, 아부무사, 톰베쿠착, 돈베보조르그의 영유권을 두고 오랜 시간 물리적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1971년 영국의 점령이 끝나고 UAE가 혼란한 틈을 타 이란이 이들 섬을 점령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UAE는 섬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되려 이란은 아부무사 섬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다수의 전투함정과 고속정, 무인기, 공중전력을 추가로 투입해 군사기지화 해버렸습니다. 가장 폭이 좁은 부분이 고작 40km 내외인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말 그대로 금싸라기나 다름없는 해협인데요. 때문에 해당 해협을 놓고 UAE와 이란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의 해군력 격차에 있습니다. UAE가 현재 보유한 함정은 고속정과 소해함까지 전부 합쳐도 44척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상륙정 19척, 지원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근 프랑스로부터 기함급인 만재 2700톤 초계함인 고원드급을 도입했지만 지난 밀리터리 단신 속보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무장체계를 수입하지 못해 깡통빼가 될 위기입니다. 이에 반해 이란은 전투함정만 67척, 상륙정 23척, 지원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잠수함을 제외한 숫자인데요. 2025년 취역 예정인 기함급 함정, 칼리에파스급 구축함은 배수량만 7,500톤으로 고원드의 2.5배 이상 규모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이해관계를 맺어온 이란은 두 나라부터 다량의 군사 장비와 무기체계를 수입해왔습니다. 덕분에 질은 낮아도 다량의 함정을 운용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마법이라도 부리지 않는 한 UAE가 단시간에 해군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질적, 화력적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전공 분야인데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지탱해온 강력한 화력이 과연 세계 무대에서도 동용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